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언어와 매체 비상 1단원을 보도록 할 거예요. 1단원 언어와 매체의 본질은 두 개의 소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위상, 그리고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입니다. 이 두 개의 소단원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단원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위상,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언어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묻는 문제 또는 제시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언어와 사고에 관련된 사례를 묻는 문제 또는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교과서 본문을 제시한 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국어의 특성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왔던 본문을 제시한 다음에 국어의 특성을 묻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문에서 답이 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단원에서는 언어는 사고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사회랑도 관련이 있고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언어의 특성 먼저 볼게요.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언어와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언어와 사고가 관련된 예, 그리고 언어와 사회가 관련된 예, 언어와 문화가 관련된 예,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언어랑 문화랑 관련된 예를 제시해 놓고선 이 예는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틀린 거겠죠. 그럼 이제 언어와 사고 볼게요. 지금 교과서 본문을 계속 같이 읽을 건데 교과서 본문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문장을 복사해서 선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교과서를 반드시 본문을 여러 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1-1단원이면 좀 비교적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과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교과서 본문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시험 문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매 단원 영상에도 강조를 할 거예요.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언어의 특성 중에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언어가 갖는 기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언어와 사고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와 사고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어와 사고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지적 능력이나 사고력도 함께 신장되고 사고력이 높아지면서 언어 능력 수준도 더욱 높아진다. 이거는 언어와 사고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어가 먼저다, 사고가 먼저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언어와 사회의 관련성을 볼게요.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따라서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각 지역 방언을 통해 그 지역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계층,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 방언을 통해 그 사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지역 방언은 흔히 사투리라고 말하죠. 한 언어에서 지역적으로 분화돼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이에요. 반면에 사회 방언은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직업,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겠죠. 지역 방언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에 속한 사람들은 지역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언어와 사회 이 부분에서 지역 방언, 사회 방언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 방언의 예로 병원에서 의사가 머리에 이데마가 있고 디컴프레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예가 출제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접해봐야겠죠. 문제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범, 이리 좀 와보게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노년층임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아범이라는 어휘는 결혼해서 자식을 둔 아들을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고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는 어휘죠. 그래서 이 어휘 그리고 와복의 하계체의 종결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연령대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 즉 사회 방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언어를 통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연령을 추측할 수 있듯이 언어 속에서 그 사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언어와 문화를 볼게요. 가야금, 김장, 강강술래와 같은 말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인에게 그 뜻을 온전히 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말에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고유한 문화가 반영된 단어는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죠. 이와 비슷한 사례를 묻는 문제에 속옷, 고쟁이, 대숨치마, 무지개 등은 우리의 고유한 속옷 명칭으로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옳은 선지도 출제됐어요. 이렇게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는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한 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벼, 쌀, 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이거를 다 rice라고 하나로 표현하죠. 이게 바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예도 볼게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의 언어에는 눈에 관한 단어가 많고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의 원주민어에는 다양한 모래 명칭이 발달해 있는 것도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게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지 이 사례가 문화가 언어를 반영한 사례라고 출제가 된다면 틀린 선지죠. 어떤 건지 이 선후 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한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언어적 지식뿐 아니라 그 언어에 담긴 문화까지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자체가 하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우리는 국어를 아끼고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리베리아의 바사인들이 무지개색을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것은 무지개색을 분류하는 그들의 말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바사인들이 색을 두 개로 인식하는 것, 즉 이 색에 관한 사고죠, 사고. 그 이유는 언어가 두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개색에 대한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겠죠.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색깔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거죠. 두 자료 모두 일단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은 옥수수의 지역방언, 다양한 지역방언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방언을 통해서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회에 따라 언어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사회 대신에 뭐 지역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다를 볼게요. 우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농기구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가 있다. 호미, 괭이, 도리깨 이런 농기구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농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겠죠. 이를 통해서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어랑 비교되는 국어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똑같은 뜻을 영어로 말하면 I love you가 되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해 보면은 우선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가를과 같이 조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조사가 없죠. 이 두 문장을 통해서 국어에서는 조사를 통해 문장에서의 역할을 나타내고 영어와 달리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 뒤에 위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어가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것은 국어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이러한 국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럼 이제 국어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뉩니다. 문장과 담화의 특성, 그리고 어휘의 특성, 의문의 특성 이렇게 나뉘어요. 따라서 이것도 구별을 해야겠죠. 의문의 특성을 묻는 문제에 이런 게 나오면 틀린 거니까. 그러면 문장과 담화의 특성 먼저 볼게요. 국어에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여 있어서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정희가 책을 읽었다 해서 조사 가와 을을 통해 정희가 주어이고 책이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걸 만약에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정희 read a book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순을 통해서만 주어 목적어를 파악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국어에서는 조사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어의 첨가어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첨가어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첨가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의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국어 문장은 대체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이게 문장의 특성, 첫 번째 특성이겠죠. 이는 영어 문장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대조된다. 그런데 국어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서술어가 주로 문장의 맨 뒤에 오지만 다른 성분들은 다소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두 번째 특성이 되겠네요. 영어는 어순을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국어의 어순은 영어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뭐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도 되고 어순을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예로 지금 제시된 문장이 나는 언니와 과자를 먹었어. 그리고 나는 과자를 언니와 먹었어 라는 거죠. 지금 부사랑 목적어는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한편 국어의 문장에서는 꾸미는 말이 대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이게 세 번째 국어 문장의 특성입니다.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오고 중심이 되는 말이 뒤에 오는 경향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영어였으면은 피수식어가 앞에 오고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뒤에 오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말은 수식어가 먼저 오고 수식을 받는
이 나무라는 피수식어가 뒤에 오는 거죠. 담화에서 나타나는 국어의 특성으로는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는 거,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 일정한 맥락에서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어 문장의 특성 3가지, 그리고 담화의 특성 3가지 나왔죠. 여기서 자주 제시되는 게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되었다는 것. 이 내용이 문제에 자주 제시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예로 성격도 좋아랑 성격은 좋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성격도 좋아는 다른 것도 좋다는 거죠. 외모라든지 다른 거. 근데 성격은 좋아는 거의 뭐 성격만 좋다는 의미랑 비슷한 거잖아요. 따라서 도랑 은은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휘의 특성을 볼게요.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뉜다. 고유어에는 의성어나 의태어 등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다. 국어에서는 붉은색을 표현하는 어휘가 밝았다, 벌겋다,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붉다, 불긋불긋하다 등과 같이 다양한데 이를 통해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한자어와 외래어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국어에서는 특히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게 많죠. 어휘가 이렇게 다양한데 영어에서는 그냥 이런 거를 red로 한 가지로 사용을 하죠. 이게 국어 어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문의 특성을 볼게요. 국어의 의문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의문 대립이 있다. 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한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봐두셔야겠죠. 국어 의문의 특성 첫 번째입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대립되는 발음을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달, 딸, 탈 이거를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파벳 B랑 V를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다음으로 국어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 맞차름이 많지 않다. 국어의 맞차름에는 시옷, 쌍시옷, 히읗밖에 없는데 영어에는 이런 것들이 더 있대요. 이거는 국어 의문의 특성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성은 국어에서는 첫 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스프링처럼 음절 하나에 여러 개의 자음이 첫 소리에 오는 거죠. 스프링. 지금 링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음절 하나에 지금 여러 개의 자음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음과 하나의 몸 이렇게 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어 의문의 특성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의 특성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과 담화의 특성 봤었죠. 첨가어적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어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웠죠. 그리고 꾸미는 말이 대개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위치한다는 것.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는 것.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발달했다는 것, 일정한 맥락에서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장과 담화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휘의 특성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진다는 것, 상징어가 특히 발달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특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출제된다 하면은 첨가어적 특징, 그리고 의문의 특징 이게 많이 출제됩니다.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한다는 것. 다른 언어에 비해 맞차름이 많지 않고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 의문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의 가치와 국어의 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비교적 출제가 덜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글의 우수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따라서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최다 빈출 유형이라고 했던 언어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묻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입니다. 디귿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PC방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청소년들은 친구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은어를 사용한다. 그 은어는 바로 P방이겠죠? 이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사회 방언에 해당해요. 따라서 언어와 문화가 아니라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1번은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럼 오답풀이를 해볼게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저기 여기보다 여기저기라는 표현이 자신에게 더 가깝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거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자신에게 가까운 것을 먼저 인식하므로 여기저기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바사인들은 무지개색을 분류하는 말이 두 가지여서 무지개색도 두 가지로 구별한다. 이거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개 다 적절하죠.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로. 그 다음 언어와 사회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로 옥수수의 지역 방언으로 강낭숙구, 옥숙구 등이 있다. 이 옥수수의 여러 지역 방언들을 통해서 동일한 대상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언어와 사회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에 해당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로 우리말에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 고모, 이모, 백모, 숙모가 발달되어 있다. 이것도 맞죠? 고모, 이모, 백모, 숙모를 의미하는 영어는 딱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죠. 삼촌도 마찬가지죠. 뭐 삼촌, 뭐 외삼촌,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이런 거는 영어에서는 그냥 다 uncle로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말에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했고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다 빈출 유형 2인 2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어 의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27번의 답은 1번입니다. 국어는 삼, 쌈, 함처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성이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 시옷은 예사소리, 쌍시옷은 된소리에 해당하지만 함의 히읗은 거센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같은 쌍으로 볼 수 없죠. 따라서 1번이 틀린 게 됩니다. 2번, 국어는 불, 뿔, 풀, 달, 딸, 탈과 같이 대립적인 특성을 보이는 의문이 있다. 지금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대립하고 있죠. 맞습니다. 3번, 한국인들은 영어 단어 중 배를 의미하는 보트와 투표를 의미하는 보트의 발음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영어에 B와 V에 대응하는 한글 자음이 비읍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영어 단어 중 이 두 개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려워하죠. 4번, 영어의 맞차름인 F, V에 해당하는 우리말 자음 피읍, 비읍은 국어에서는 맞차름이 아니다. 국어에서는 맞차름 이것밖에 없다고 했죠. 영어는 근데 이런 맞차름이 더 있습니다. 적절하고요. 5번, 국어는 첫소리 자음 뒤에는 모음이 있어야 하지만 영어에서는 첫소리에 여러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국어에서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고 자음 뒤에 반드시 모음이 와야 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스프링과 같이 첫소리에 3개의 자음이 올 수 있습니다. 27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1-2단원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 단원도 출제 유형 베스트 보고 그 다음에 지문 분석한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단원명이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이니까 이게 가장 자주 출제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와 뉴미디어 매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대량 전달 매체에 기억 표시를 하고 뉴미디어에 니은 표시를 한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특징을 묻는 문제, 아니면 이렇게 표로 제시한 다음에 두 매체의 특징을 묻는 문제, 단순히 6번과 같이 뉴미디어의 성격을 묻는 문제, 9번도 똑같이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와 뉴미디어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고요. 12번, 13번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뉴미디어와 매체 언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뉴미디어 제시한 다음에 보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예요. 즉, 뉴미디어 또는 매체 언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19번, 20번도 마찬가지고요. 21번, 22번과 같이 교과서에 없는 다른 이미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더라도 어쨌든 매체 언어, 뉴미디어를 묻는 문제인 것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합 양식성을 보여주는 예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됐어요. 복합 양식성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복합 양식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그 사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단원 들어가기 전에 이 1인 방송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문제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1인 방송의 특징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그러면 매체와 매체 언어의 개념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사회에서 매체는 우리의 삶, 나아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매체의 발달은 우리의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언어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매체가 발달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언어 문화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매체란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책, 신문, 전화, 라디오, 사진, 광고,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이동통신기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지금 매체의 개념과 종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문장을 복사해서 선지에 제시되기 때문에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매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전에는 주로 책,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에 비해 지금은 소리, 음성, 그림, 문자, 동영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의 매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나 정서 등을 전달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따른 매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매체와 매체 언어의 특성이 나오고 매체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4단원 매체 언어의 탐구 및 활용 중 소단원 1단원인 매체 언어의 소통과 표현, 즉 4-1단원에서 매체 특성에 따른 정보의 구성 및 유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책은 제공하는 속도가 떨어지고 신문은 책에 비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매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1-2단원이 시험 단원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어도 4-1단원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1단원을 아직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 중에서도 인터넷의 등장은 수용자와 생산자 사이의 경계를 희미하게 했고 매체를 통해 생산된 자료들의 파급력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도 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이제 매체 언어의 개념이 나옵니다. 매체 언어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소리, 음성, 그림, 문자, 동영상 등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이다. 다시 말해서 매체 언어는 매체에서 의미작용을 하는 모든 언어와 기호를 포괄하는 것으로 기존의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뿐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매체 언어의 특성이나 개념을 묻는 문제에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가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를 말한다 라고 출제되면 틀린 거죠. 기존의 문자 언어, 음성 언어도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체 언어의 사용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여 의사소통의 범위와 효과를 넓히고 있다. 현대사회는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비중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매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매체가 이제 단순히 정보나 정서를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매체의 유형과 특성 보겠습니다. 매체는 다양한 기술 수단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지 않더라도 정보나 지식, 생각이나 정서 등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소통이 가능하다, 즉 비대면성의 특징을 지니는 거죠. 매체와 관련한 기술은 현재까지 발달해왔고 지금도 발전해 나가는 중이다.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매체와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에 해당한다. 이들은 여러 정보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매체가 생산하는 자료는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고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제한적이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의 특성이 나오고 있죠.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우선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여러 정보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거는 아무나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자본도 많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전문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고 수용자의 반응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는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컴퓨터, 인터넷, 이동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뉴미디어는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대량 전달 매체는 일방적으로 전달된다고 했는데 뉴미디어는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비교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나눌 수 있고 받은 정보에 대한 반응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와 달리 뉴미디어는 비전문성의 특징을 지니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제한적이지 않죠. 비교되죠, 이것도. 또 기술의 발달로 휴대가 간편한 이동통신기기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더욱 약해졌다. 이와 같은 새로운 매체들은 쌍방향성 외에도 기존의 별개 영역으로 존재하던 매체들을 통합했다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뉴스를 볼 수 있고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골라서 시청하거나 들을 수도 있다. 뉴미디어의 특성, 세 번째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의 별개 영역으로 존재하던 매체들을 통합시켰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자우편, 쪽지창, 블로그, 누리소통망 등의 활발한 보급으로 매체는 인간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뉴미디어는 특히 대면에서 음성 언어로 소통하지 않아도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관계를 개선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뉴미디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에 이전 시대보다 인간관계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영향도 크게 끼쳤다. 이런 내용이 비교적 자주 출제됐어요. 이건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거죠. 언어생활 측면에서도 기존의 매체들이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글쓰기를 보여줬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는 보다 일상적인 말하기의 특성을 많이 보인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나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공유도 활발해진 것이다. 기존의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는 다소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문어적 특성을 보여줬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는 구어적 특징, 즉 일상적인 말하기의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매체 언어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앞서 매체 언어가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언어적 작용이란 기호를 통해 의미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언어는 음성과 문자를 활용해 의미를 구성했다. 이와 달리 매체 언어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성과 문자만이 아니라 소리나 그림, 동영상과 같은 또 다른 차원의 기호들을 결합하여 의미를 생성한다. 이게 바로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둬야겠죠. 하나의 매체에서 말, 글, 그림, 몸짓, 음악 이런 여러 가지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복합 양식성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음성이나 문자, 그림, 소리 중 어느 하나만을 활용하는 일이 드물다. 전통적으로 음성만을 활용하던 대면 상황의 대화에서도 이제는 이동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서 자신의 설명을 보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친구랑 만났어요.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같이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카톡 내용을 같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해서 자신의 음성 언어를 보충하는 거죠. 이와 같은 복합 양식성이 현대사회 의사소통의 큰 특징이 된 것입니다. 또 문자라는 단일 양식의 매체로 여겨졌던 책에서도 점차 그림이나 사진 등의 다른 양식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그냥 인쇄 매체인 책에서도 그림이나 사진이 많이 나올 뿐더러 심지어 예를 들어서 QR코드가 제시돼요. 그럼 QR코드를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동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책인데도 이러한 여러 양식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복합 양식성이 나타나는 예, 이런 것이 출제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의사소통은 복합 양식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언어는 음성 언어에서 시작했지만 문자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로 문자 언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발명되어 다시 음성 언어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즉 음성 언어를 시작으로 해서 문자 언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도 했지만 이제는 즉 현대사회에서는 음성과 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호들을 결합해서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단일 매체로는 통합적인 실현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소리,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통합되면서 매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설명글이 나오고 뒤에는 MBC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1인 방송의 형식을 텔레비전 방송과 결합한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인터넷에서 생방송으로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생방송된 내용을 편집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방영한 건데요. 여기에서 두 매체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인터넷 1인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이라는 두 매체의 결합이 이루어진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을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효과음, 그림을 사용하여 화면 속 인물과 동시에 의사소통하고 있는 대화창 속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채팅창에 쓴 내용을 효과음과 자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출연자가 말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복합 양식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1-2단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 뉴미디어를 비교하는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꼼꼼하게 이 두 개를 읽어봐 주셔야 합니다. 복합 양식성의 개념, 그리고 얘도 봐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다 빈출 유형인 이 두 매체를 비교하는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부터 같이 볼게요. 대량 전달 매체는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뉴미디어는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이거는 이 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지문이 없더라도 풀 수 있어야 하지만 지문에서 나와 있으니까 쉽죠? 3번이 답입니다. 1번부터 오답풀이 해볼게요. 대량 전달 매체, 여러 정보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보급 가능함. 이건 맞죠? 근데 뉴미디어가 정보의 전달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정확하게 전달 가능함. 이건 아니죠. 뉴미디어도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대량 전달 매체, 비교적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나눌 수 있음. 이거는 뉴미디어의 특징이죠.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보의 생산 및 제공에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거는 대량 전달 매체의 특징이고요.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 이제 4번. 책, 신문 등의 인쇄 매체가 대량 전달 매체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영상 매체가 뉴미디어. 이거 잘못됐죠. 텔레비전이라는 영상 매체 역시 대량 전달 매체에 해당합니다. 즉 이렇게까지가 대량 전달 매체, 그리고 컴퓨터가 뉴미디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수용자의 반응을 전달하기 용이함. 아니었죠. 수용자의 반응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두 개가 바뀌었네요. 이게 대량 전달 매체에 해당하고 이게 뉴미디어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특히 2번과 3번, 뭐 4번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뭐 대단원이나 뭐 소단원 형성평가에 나온 문제랑 거의 동일해요. 약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실 때 아예 100% 직접 집필을 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그냥 가져다 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하려면은 반드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당연히 교과서 여러 번 읽고 뭐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가 있다면 프린트도 여러 번 정리를 해둬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이외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기출문제 대부분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비상 언어와 매체, 대단원 1단원, 언어와 매체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대단원 2단원 담화와 문장의 탐구 및 활용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 1:1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